안녕하세요. 어제 만나고 다시 만납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유정입니다. 저희 한밤 투자백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쏙쏙 맞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앞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989 유료 문자 건당 100원입니다.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약 10초 뒤에 노란 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요. 대기해 주시면 오늘 언급될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그리고 관련된 교육 자료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일요일 방송의 주인공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시장. 전쟁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대선 관련, 대선이 딱 이러는데 대선도 상당히 박빙이었고 정말 요즘에는 예측이라는 게 사실 무색하다. 예측하는 거야 제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이 시장. 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응을 항상 제가 요즘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보다도 사실 진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번에 기회에 다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종목들 대응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또 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바쁘셔서 그런지 노란톡에서 출연하시는 횟수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시고 네. 또 그 덕분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 인증도 정말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또 드라마나 컨텐츠 보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봅니다. 아, 있어요? 네, 어떻게든 다 와요. 어떻게든 다 보는데. 네, 저도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 보시나요, 요즘에? 보고 있는 게요. 네. 기상청 사람들 그리고 25, 21예요. 아, 네네. 알고 보셨어요? 있어요. 네, 알고 있었죠. 네. 왜냐면 둘 다 좀 보다 말았어요. 네. 보다 말았어요? 네.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왜냐면 우리 방송에도 어떻게 소문났냐면요. 네.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하죠. 네, 저희가 이렇게 트렌드 컨텐츠에 맞춰서요. 이미 선제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하고 분석해 주시기 때문에요. 이미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 창출했던 제2 콘텐츠리 같은 종목도 언급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본부장님이 언급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좀 재밌는데 안 보셨다고 하면 또 네, 보다 봤어요. 말았다고 하시면 뭐가 네. 있을까요? 그냥 요즘에 최근에 제가 좀 좋아했던 드라마는 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그 소년 심판. 상당히 좀 저는 좀 상당히 좀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년 심판 얘기 드리면서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선전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 환경이 조금 더 좀 더 편해졌고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OTT 시장 이 OTT 시장이 정말 치열하거든요. 정말 치열한데 요즘 이 치열한 OTT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월트 디즈니나 디즈니 플러스 전부 다 OTT 진출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엄청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주라 좀. 막 우리 드라마 좀 만들어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웹툰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웹툰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웹툰에서 이 웹툰의 대부분 이 컨텐츠들이 파생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 예, 키다리 스튜디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제작사 중에 또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가 있어요. 에이스토리도 상당히 좀 괜찮게 좀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웹툰 관련주로는 또 진짜 웹툰 관련주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대장주 DLC 미디어인데 DLC 미디어가 사실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DLC 미디어가 카카오 관련주고 DLC 미디어도 그
모든 종목들이 요즘에 욕먹고 있는 기업들 특징이 뭐냐면 물적 분할이거든요. 근데 DNC 비디오도 웹툰 사업부터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 얘기 때문에 사실 DNC 비디오는 별로 안 좋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DNC 비디오 당장 접근보다는 차라리 키다리 스튜디오나 그 다음에 일반 제작사 쪽으로 눈을 돌려서 좀 보고 계시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딱 보시지 마시고 이 드라마가 글로벌 흥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글로벌 흥행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예측을 해요? 너튜브를 보면요, 댓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댓글 말고 영어 댓글, 외국어 댓글 엄청 많다. 이거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아, 제작사, 그다음 출연 배우의 소속사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지금 뭐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키다리 스튜디오, A 스토리 종목 알려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 가지만 꼽아주세요라고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종목은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안 한 종목입니다. 안 한 종목이 저희가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화요일날 한밤 주잘백에서 한밤의 기막히 투자죠. 네. 그건 주잘백이 아니니까. 한밤의 기막히 투자 화요일 방송에서 이미 오픈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고요. 드라마 제작사고 그냥 간단하게 힌트만 드리자면 그 종목은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모멘텀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난 모멘텀. 진짜 초대형 모멘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BTS 드라마. BTS의 성공 과정을 담은 그 드라마가 나옵니다. 이제 하반기에.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염원했던 네, 그 드라마. 염원했죠.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됐어요. 이 네. 종목에. 이 종목에 손절 한번 나갔거든요.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보고 있다. BTS 드라마가 빨리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NFT 관련주기도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그 종목 다시 한번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개라고 하셨는데 다른 한 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인데크, 하나는 얘기를 좀 안 드리려고요. 그거는 노란톡에서 지금 얘기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 드려야 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의 히든 종목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지금 본부장님의 힌트를 듣고서도 어떤 종목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히든 종목에 대한 선물과 정확한 매수 시점까지 교육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넘어가도록 해야겠죠. 바로 노란톡 언급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 주에도 본부장님께서 노란톡에서 정말 엄청난 힌트들을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특히 대선 전부터요. 본부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냥 대선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그 공약을 분석해서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공약이 뭔지 꼭 알아봐라 라고 해서 언급해 주셨던 그 종목이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노란톡에서 계속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노란톡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 건설주들을 얘기 드렸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플러스 대선으로. 그러니까 대선 정책 관련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데 갑자기 현대건설하고 뭔 상관이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이 유럽에 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힘들죠. 근데 이 에너지 수급을 미국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러시아 거를 일단 수입을 금지시킨 상태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금수 조치 나왔잖아요. 그럼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제재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풀어서 이거를 사실상 이걸 만회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약간 좀 밀어붙였어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약간 뭔가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야 우리 이제 증산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 이제 증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에 유가가 크게 꺾였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증산 요구를 했고 사우디가 그걸 받아줄지 이제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우디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곧 이란이 핵 합의로 해제가 돼버리면 그때 막 부랴부랴 경쟁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부터 증산해서 많이 파는 게 훨씬 낫다. 점유율로. 그러면 이제 이란이 제재가 해제가 되면 핵 개발하려다가 이란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란이 제재가 해제가 되면 이란 개발, 건설, 수혜주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지금 인터넷 포털창에다가요. 이란 개발 관련주 치면 옛날에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다 나와요. 그 종목이 대표적인 게 바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건설 신규 종목 보기 바랍니다 하고 노란톡 메신저 이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자, 심지어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DL, ENC 정도가 건설주로 볼 수 있는데 삼성물산은 상사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완벽한 건설주 보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대우건설, GS건설은 최근에 이미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 현대건설이다. 아니면 DL, ENC.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DL, ENC.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2.6% 또 올랐네요. 네. 저희 지금 이거 언제 들어갔냐면 딱 3월 8일 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여러 번 공개를 해드렸어요. 현대건설. 종목을 공개해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3월 8일 날 종가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3월 8일 날 최저가 44,200원에. 지금 49,400원. 예. 제가 3일 만에. 근데 이게 대선 관련주로 왜 이것도 엮였냐. 왜냐면 저는 1번,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되든 여당 후보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든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됐는데 1번, 2번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공급 늘린다. 그러면 현대건설은 여기에도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현대건설 얘기 드렸고 현대건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멋있게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제가 이것만 얘기 드렸냐. 이것만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노란통 메신저에 제가 건자재 종목까지 다 얘기 드렸어요. 자, 건자재 관련주도 보셔야 된다. 지금 건자재 관련주도 보셔야 된다. 자, 그 위에는 뭐 그런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관련주들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던 건데 이건 이제 당선자가 확정되고 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데 건자재 관련주도 그 뒤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건설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아파트를 많이 가요. 아파트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빌라든 어디든 네. 이제 가면은 항상 붙어 있는 것들 있죠. 그렇죠. 건설 기본적으로. 자재들. 네. 항상 있는 거. 막말로 화장실 가면 그 있잖아요. 동물 한 마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변기에 항상 그려져 있는 그 회사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화장실 변기에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건설 자재들, 창호, 그다음에 창문 틀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김유정 MC가 저한테 얘기한 종목이 NX였어요. 그렇죠. 요즘 청출어람 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아요. 어떻게 된 게 NX가 지금 오늘 하루에만 3월 11일 날 오늘 하루에만 17%까지 찍고 오늘 11%의 종가 마감했고 한샘. 자, 건자재 대장은 한샘이에요. 한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한샘 주가. 지금 얼마나 올라요? 75,000원에서 89,9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쏴버렸습니다. 자, 그다음. 근데 한샘은 항상 고평가돼 있긴 해요. 그래서 전 한샘이 들어가기 좀 쉽지 않다. 그럼 차라리 우리는 현대리바트를 보는 게 아니라 현대리바트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현대리바트가 좀 괜찮다고 전 보여줘서 현대리바트를 얘기했는데 오늘 현대리바트 7%까지 찍고 오늘 4% 상승했는데 일단 이런 건설 자재들 상당히 괜찮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거 건설주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셨어요. 중소형 건설주들은 어떠냐? 노란톡 보시면은 중소형 건설주들은 어떠냐? 보시면 태영건설 비롯해서 태영건설 비롯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 태영건설로 한번 찾아보면은 아직 현재 그 전에 나와서 이게 그 전에 내용 대화가 안 잡히고 있는데 네. 시청자분이 태영건설은 어떠냐 했는데 제가 태영건설은 엄청 좋다. 이날 얘기 됐어요. 10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10일 날. 네.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태영건설이 왜 좋습니까? 태영건설 SBS를 갖고 있거든요. SBS 갖고 있는데 태영건설이 예전에 SBS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그 대선 후보 한 명을 한번 이제 탐사보도 했어요. 한번. 그분 됐으면 태영건설 난리 났겠죠. 안 됐거든요.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돼서 SBS가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게 뭐 꼭
그게 뭐 진실이고 그런 거보다는 태형건설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태형건설도 건설주고 SBS도 사실 사실 눈밖에 났다가 이게 사실 뭐 내용은 뭐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게 뭐 전체적인 의견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왜 주가는 오늘 폭등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주가 16% 급등 찍고 5%에 끝났는데 만약에 태형건설이 진짜 그게 근데 저는 돈은 냉정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많이 됐으면 태형건설 폭락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 성남시 시장으로 계실 때 이재명 후보님이 계실 때 그때 이제 약간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SBS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되면 태형건설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태형건설이 오늘 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긴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같이 얘기를 좀 드렸다. 노란톡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에서 또 이뿐만 아니라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종목들은요. 건자재, 건물, 건축 관련주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가지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 이어서 시황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그 전에 광고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광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특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변동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원자재, 에너지, 곡물 가격은 또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사실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또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걸 특집으로 연재를 계속할 겁니다. 네. 이 시간에. 특집으로 연재를 계속하고 관련주들을 계속 얘기하고 전황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볼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전황을 한번 최근 전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재 전황 상태입니다. 전황 상태. 프리피아티 전선에서 러시아가 서부 포위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왔어요. 조금 더 내려와서 지금 키이우를 완전히 서쪽을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보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보급을 자르려면 서쪽하고 남쪽을 이 프리피아티 전선에서 포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레닌그라드를 만들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레닌그라드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했거든요. 약 2년 가까이 포위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어요. 2년 가까이요? 네,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람 포함해서 한 3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똑같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다음에 체르니우 전선 역시 마찬가지로 쭉 남하했는데 남하하다가
체르니를 점령 못하니까 우회 기동해가지고 키이우 동쪽을 지금 포위하고 있고 코노토프 전선하고 합류해가지고 여기서 합류해가지고 지금 키이우 동부를 지금 현재 포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간밤에 지금 이거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간밤에 대규모 기갑 공방전이 있었어요. 네, 러시아군 대패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아, 이거 그건 다 나와요. 기갑부대 이게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가다가 앞뒤가 다 앞에 전차 뒤에 전차 다 당하고 나머지 전차들 우왕좌왕하다가 다 전멸했어요. 예, 일단 우크라이나 정말 잘 싸운다. 예, 정말 잘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는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하르키우하고 지금 마리우폴이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하르키우 같은 경우는 거의 멀쩡한 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폭격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아직도 결사항전 중이다. 지금 러시아가 제대로 뚫은 곳은 헤르손밖에 없어요. 지금 단 하나도 지금 목표를 달성한 게 없습니다. 체르니 점령 못했죠. 수미전선도 거의 점령 못하고 다 우회만 하고 있죠. 하르키우 점령 못했죠. 마리우폴이 사실은 여기는 진작 함락이 됐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리우폴이 항구도시,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포위해버리면 진짜 바다로 빠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완전 포위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위를 지금 며칠째 버티고 있다. 마리우폴에서. 엄청난 일을 항전하고 있다. 지금 아직도.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러시아군이 지나가는 차에다가 전차포를 쏴가지고 노부부를 죽이질 않나. 어린애를 미사일 쏴서 어린애 학교 있는 학교를 때려 부셨어요. 그건 아니죠, 정말. 네, 정말 지금 저는 이거 다 전쟁 범죄고 이거 다 기록해야 되고요. 여기 참여한 애들 전부 참여한 러시아 장군 장성 푸틴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전범 재판에 꼭 세워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니콜라이우 방어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이우 방어전 진행했는데 니콜라이우 방어전에 상당히 성공하고 있어요. 니콜라이우 방어전 성공하니까 러시아군이 현재 니콜라이우를 그냥 위에서 자르고 들어가려고 지금 요 강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도하했어요. 도하에서 지금 니콜라이우를 포위하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니콜라이우도 현재 지금 항전 중이다. 방어전 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이 니콜라이우 주지사 비탈리 킴입니다. 비탈리 킴. 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의 후예입니다. 아. 고려인입니다. 주지사고요. 이거 실제로 이제 임명장 받을 때 모습인데 현재 이 니콜라이우 주지사 비탈리 킴이 지금 니콜라이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어 총 책임자인데요. 여기서 항전 열심히 하고 있다. 꼭 승리하시길 그다음에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이 옆에가 지금부터 이제 사망자들 얘기 드릴 텐데 체첸군 특수부대 사령관이에요. 러시아의 러시아의 제가 봤을 때는 뭐 딸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첸군이. 요즘에 체첸군은 거의 러시아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어서 러시아 침략군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 죽었어요. 가다가 딱 걸려가지고. 근데 요게 FSB가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오히려 이걸 정보를 흘렸다. 왜 그런 거죠? 자기도 또 푸틴이 싫은 거죠. 아. 푸틴이 싫은 거죠. 일단 정보 흘렸다는 얘기 했는데 미군이 그 정보 받고 바로 우크라이나 던져주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미사일로 암살단 200명 끌고 가다가 다 죽었어요. 그 나머지 200명 암살단 또 가다가 교전 중 전부 거의 대부분 전사.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전쟁이 재밌으면 안 되는데 진짜 러시아 못 싸워도 이렇게 못 싸운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제7공수사단장 안드레이 소베스키 우크라이나 스나이퍼한테 사살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41군 부사령관 비탈리 게라시모프 역시 사살. 이분은 특이하게 죽었어요. 그 민간 전화로 가족들한테 전화하다가 위치 발각돼가지고 미사일 맞아서 아이고, 전사했습니다. 근데 자, 러시아의 장성들도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다. 도대체 이 푸틴 이 한 명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튼간에 현재 전황은 이렇다. 전황은 이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점점 잘 버티고 있어요. 점점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꽤나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전황이 이런데 러시아 FSB 정보부에서 러시아 FSB면 뭐냐면요.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이에요.
얘네가 이제 발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테러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자기들 이제는 패배밖에 안 남았다. 자기들이 지금 보고서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푸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말 듣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보력에 대해서 FSB가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처음에 침공 쳐들어갈 때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서 올렸는데 사실 보고서가 우크라이나 전력이 강하다는 보고서하고 강하지 않다는 보고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꾸 강하다는 보고서는 채택 안 하고 강하지 않다는 보고서만 채택해서 그쪽으로만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 실패하니까 오로지 다 정보기관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자조적인 말로 내부 보고서인데 유출됐어요, 심지어. 유출돼가지고 보면은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희망도 없고 6월 내로 아마 자기들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자, 그래 저는 이게 최대한 장기전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전선이 있습니다. 지금 키이우하고 미콜라이우. 이 두 가지 전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선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방어만 한다면 러시아는 패배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제는 거의 패배가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가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보자면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특히 지금 이제 특수가스 관련주 원인 머티리얼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게 경제 제재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은 소재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그럼 소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 원인 머티리얼도 관련주로 올랐다가 결국 소재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걸로 지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관련주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쭉 한번 볼게요. 자, 솔브레인 마찬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밀리고 있죠.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는 사실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공급망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보지 말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보자. 그다음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에너지 관련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수익 나올 건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이거 원유선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찍었습니다. 이제 고점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걸 더 갱신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까지 나왔으면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 러시아 금수 조치를 추가적으로 여기서 악재가 더 나와서 유가가 뛸 확률은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가 다 러시아 에너지를 안 쓰는 경우예요. 근데 그러긴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당장 바다 건너 미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미국의 정말 충성을 맞이 않는 일본조차도 우리는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금수 조치는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상의 크게 임팩트 나오는 내용이 나오기 쉽진 않다. 오히려 지금은 유가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것들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던 NRGD 한번 볼게요. 네, NRGD. NRGD. 자, NRGD입니다. 자, NRGD는 NRGU의 그런 반대인 거죠. 인버스인 거죠. NRGU의 네. 반대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한번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NRGD 같은 경우는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3배씩 올라요. 3배씩 오르는데 지금 잠시 한번 느낌이 한번 딱 왔어요. 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 흘러내리고 있죠. 근데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이게 폭등을 할 겁니다. 폭등을 할 거기 때문에 요 폭등하는 요 시기를 우리가 좀 보자. 제가 봤을 땐 요거 월말에 이란이 핵합의할 가능성, 그다음 베네수엘라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중진류가 나오는데 이 중진류 같은 경우에 약간의 고체 상태로 나오는 석유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사실 이제 이걸 액체 상태로 바꾸고 정제를 하려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약 $60가 BEP 정도 돼요. 근데 이미 지금 유가가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제재만 해제되면
석유를 엄청나게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지금 언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그 타이밍, 그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NRGD죠. 네. 추가적으로 또 방산주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그냥 계속 보유 중이에요, 여러분. 계속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 중이고 이거 더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LIG 넥스원도 상당히 괜찮다. 왜냐하면 LIG 넥스원이 결국은 호주 장갑차 사업, 레드백 장갑차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LIG 넥스원이. 이 LIG 넥스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이제 대통령 차기 정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하고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분명히 중국 견제할 때 미국 자기들이 직접 안 해요. 우리나라에 시킬 겁니다, 분명히. 네.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중국을 압박할 거예요.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 보면은 화나겠죠. 또 나겠죠. 제재할 겁니다, 또. 사이 틀어질 거예요. 사이 틀어지면은 중국이 위협할 수 있는 거. 중국이 지금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만을 침공했을 때 우리나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 해협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창구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수출입 선박이. 여기 전쟁 나면 우리나라 물동 다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나머지 한쪽 그럼 태평양으로 받아야 되는 태평양을 받으려면 일본을 지나야 되는데 일본은 얘기하면 입 아프죠. 예. 일본 얘기하면 입 아프니까. 네. 근데 또 이번 차기 정부 분명히 일본하고는 또 분명히 사이좋게 지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소재 관련주들 분명히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일본의 소재 업체들이 우리나라 소재 수출 안 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규제를 했잖아요. 오히려 일본 소재 업체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못 팔아가지고. 심지어 일본 소재 업체들이 공장을 해체해서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예, 우리나라 그냥 일본 말 안 듣고. 예, 지금 일본이 뭐 와서 뭐 무릎 꿇고 빌고 바지가리 붙잡고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절대로 거기다가 소재 안 받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일본하고는 좀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딱 봤을 때 우리가 방산주의 이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진다. 높아지면은 결국 LIG 넥스원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종목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하나 또 있는데 요거는 히든이에요. 그럼 이건 블라인드 종목인데 이건 방산주 관련된 종목인 거죠? 방산주 관련 플러스 네. 차기 정부 윤석열 당선자의 관련주예요. 아. 관련주인 종목입니다. 네. 방산주이자 차기 윤석열 당선자 관련주인데 어떻게 관련이냐?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네.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노란톡 메신저에서 얘기를 그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확인할 수 있는 네, 거죠. 그 종목이 어떤 걸 하냐면요. 에이사 레이더라고 그 레이더를 합니다. 레이더라는데 이 레이더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사일에도 쓰이고 전투기에도 쓰이고 근데 이 에이사 레이더를 원래는 이 에이사 레이더 절대 못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우리나라 기술이 그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딱 5년 만에 한 5년 만에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에이사 레이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내용을 노란통 메시지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보면서요. 원자재, 에너지, 곡물 가격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방산주의 중요성 언급해 주시면서요. 히든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지금 이 히든 종목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목요일에 저희가 새벽에 대선 개표가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선 이후에 관련주들 동향이 궁금하실 텐데요. 또 우리가 오늘 언급됐던 히든 종목도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대선 전에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노란톡에서 언급하셨던 현대건설 같은 종목은 이미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지금 이후로
그리고 본부장님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 관련 주가 뭐가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공약을 한번 보고 제가 이 공약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모두 다 제가 총정리했습니다. 네. 총정리를 해서 요거를 자료를 여러분들 노란통 메신저에다 올려드릴게요. 예, 지금 바로 올려드립니다. 바로 지금 들어오셔야 빨리 그거 다 볼 수 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번 선거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 중간 이제 그 출구조사 나오잖아요. 근데 서울하고 충청도가 딱 그 2번으로 쏠린 딱 보자마자 그냥 껐어요. 예. 아, 정말요? 저는 아, 새벽까지 끝까지 봤는데. 2번이 이겼네. 저 약간 왜냐면 충청도가 약간 캐스팅 보트 같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충청도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딱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봤는데 네. 서울의 마용성이라고. 네. 마포 용산 집값 많이 올랐던 그렇죠. 마포 용산부터 시작해서 소초 강남 송파 심지어 강동까지 요즘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데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예.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를 찍었더라고요. 다. 예. 여러분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분을 찍으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생각 무조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여러분 절대로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아. 돈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그러니까 약간 돈 좀 있으시고 집 좀 많이 좀 좋은 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예, 윤석열 후보가 훨씬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이득으로만 솔직히 정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각자 다 이득이 다 달라요. 네. 어떤 분들은 뭐 물론 여러분 물론 내가 막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 난 베풀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서 복지하는 쪽에다 많이 이러면 뭐 좋으신 분이죠. 좋은 분인데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철저하게 다 자기 이익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거는 다 그렇게 진행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부들 역대 정부들이 과연 들어왔을 때 주가 상승률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네. 주가 상승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비교를 쫙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대선 이후 1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때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는 어느 때냐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때는 그 IMF 맞아가지고 그 김영삼 정부에서 나라가 이미 거의 뭐 그냥 다 거덜났어요. 거덜난 상태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IMF 체제 하에서 하니까 이제 약간 희망을 받겠죠. 약간 희망적인 면이 있어서 코스피 좀 빠르게 올라왔다. 자, 그 다음에 대선 6개월 이후, 그 다음에 대선 이후 1년 이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때 상당히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예. 그 다음 보자면 노무현 정부 때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가 대선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초반에 안 좋았는데 1년 이후에 수익률이 괜찮았고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그러니까 전체 재임 기간에 주가 지수 제일 많이 올랐던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언론사들은 그랬거든요. 하루가 멀다고 나라 망한다 그랬거든요. 네. 예, 안 망했죠. 아. 그 심지어 GDP 성장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때.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노무현 정부 때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보시면 아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도 제일 높았고 자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자마자 폭락합니다. 폭락하고요. 거기서 급반등합니다. 다시. 이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구장창 밀리죠. 예, 주구장창 이명박 정부 때 밀렸고 박근혜 정부 때 소폭 회복합니다마는 예,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밀렸고 코로나가 터졌죠. 결국 코로나 터지면서 밀렸고 이게 다시 반등의 흐름.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 쪽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이쪽이 훨씬 더 낫지 않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은 제일 안 좋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가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다. 예. 오히려 경제 오히려 전 반대라고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치가 그래요. 수치가 증명을 합니다. 수치가 증명을 하는데 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임 기간에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다 좀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더 폭락했습니다. 더 폭락했어요. 더 환율은 더 치고 올랐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정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의외로 박근혜 정부 때는 좀 탄탄하게 올라간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잘 유지는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때도 처음 이제 초반에 중반에 좀 안 좋았는데 중반에 안 좋았던 이유는 코로나가 좀 같이 엮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를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폐지하겠다. 네. 했잖아요. 네. 대주주 양도세를 폐지한다. 네. 여러분 이거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이거 10억 이상 주식 들고 있는 분한테 상관있는 얘기거든요. 예, 10억 이상 주식 들고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자 나는 여기서 주식 투자를 10억 이상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예, 많이 안 들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양도세를 줄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종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주주 양도세를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표로 정리해 놨고요. 이거는 시청자들 한번 보시면, 세금 문제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증권거래세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분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 그랬어요. 증권거래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이에요. 누구나 내는 세금을 줄이자.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하자는 건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돈이 많으신 분들의 세금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한 거냐면, 우리들을 돈이 없는 사람들의 세금을 줄이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예, 돈 많으신 분들 세금을 줄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거래세 비과세예요. 양도소득세 과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윤석열 당선자나 국민의힘 쪽은 그 미국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미국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미국도 증권거래세 비과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선택적인 좋아함이지. 미국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건 또 미국 따라 안 해요 또. 예, 참, 예, 뭐 선택을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면 저는 좋아요. 예, 저는 한 10억 정도 투자할 여러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데,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경제 공약입니다. 성장 목표 2%대인데 4%대로 올리겠다. 예. 여러분 4%대로 올리려면요, 금리가 일단 금리가 3, 4%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 4%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 공약 지킨 사람은요, 노무현 정부 빼고는 없어요. 지금 그 다음 분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성숙기에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 진짜 뭐 정부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아무리 진짜 뛰어나신 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4, 5% 찍기는 쉽지 않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근데 뭐 4% 도전해보겠다니까 뭐, 예,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약간 좀 나눠봤어요. 경제 성장. 자, 민간 중심 성장하겠다. 경제 성장률 4%대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신산업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IT하고 이 스마트 행정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표가 뭐 계속 플랫폼, 그 다음에 일자리 뭐 이런 거 할 때 플랫폼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보자. 스마트 행정 뭐 이쪽을 많이 보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디지털 인프라 이쪽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어느 후보나 다 똑같고요. 탄소 중립 관련 정책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미세먼지 30% 감축이 목표인데, 중요한 건 요게 좀 덜해요. 이재명 후보보다는. 예, 목표치가 좀 더 낮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쪽은 조금 악재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좀 악재가 있었다.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폐기,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 하려고 했는데 원전 정책 폐기하죠. 그러면 원자력 관련주도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어제 노란통 메신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두산중공, 한전 KPS, 한전기술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무조건 홀딩이라고. 여러분, 이거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 뉴스 딱 뜰 때까지 계속 홀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뜨면 그때 뉴스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홀딩하는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 비중 30% 유지.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원전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포기하기 좀 이르다. 이른 건 맞아요. 그리고 해외 쪽에 원전을 예를 들어서 건설해 주려고 하면 그 나라도 원전을 하고 있어야지 그 신뢰도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출까지 위해서라는 원자력은 좀 분명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요, 미래 세대한테 핵 폐기물을 계속 쌓아주는 겁니다. 미래 세대한테 길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핵 폐기물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예, 그때 가서 여러분 지금 후회하시면 안 돼요. 이때를 후회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보시면 아시죠? 원자력 발전소 미사일 한 대 맞으면 끝나요. 여러분, 진짜 국제관계가 정말 안 좋은 상태인데 중국이 여차하면 대만 쳐들어갈 건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만 돕자마자 중국은 우리나라 적국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중국이 어딜 노리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노린다고요. 한 대 맞으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반대했던 겁니다. 타겟이 된다. 특히 위험한 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더 위험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열심히 하시겠다 하세요. 하는데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저는 그렇게 저는 꼭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관련 정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창투사 관련주도 좀 보자. 이렇게 좀 민간 쪽에서 중심을 주기 때문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창투사 관련주, 원자력 발전 관련주, 그 다음에 관련주들 중에 이제 바이오, IT 이쪽을 조금 잘 보자. 플랫폼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기 내에 전국에 총 250만 원을 건설한대요. 네. 이 집이 남겠어요, 나중에. 집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자, 250만 원을 건설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용적률 올리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도로 난리 납니다. 예, 용적률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대수가 많아지는데 도로는 그대로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250만 원 전국에 지금 지방은 미분양인데 그쵸? 공급을 많이 늘린 건 좋아요. 늘린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 늘린 건 중요하지만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재기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한 정책은 없는지. 이 정책이 있어야지 진심인 거예요. 이 정책 없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집값 올리는 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저는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뭐 현재 뭐 요 상태고 나머지 얘기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노란통 메시지 올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인데요. 이거 너무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전망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전망은 또 사실 25bp 인상이고요. 원래는 50bp 인상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25bp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마치 미래에셋 증권에서 정말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을 정리를 꽤 잘 해놨는데 요걸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최근에 방향이 어떤 뉘앙스다라는 걸 아실 거고 어떻게 좀 진행될 건지 일단 매파와 도비시 비둘기파, 내추럴 매파를 나눠가지고 딱 정리해놨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 자료 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히든 종목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한밤 투자의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